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 과세 유예가 드디어 확정됐다는 일단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면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국회에서 그간 조금 전국이 매우 불안정했고요. 아직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법들, 특히 우리 이제 코인과 관련된 것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이거 오래 되겠어? 라는 이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국회에서 여야 합의한 대로 일단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사실은 계속 핑퐁이 있었죠. 이게 쉬운 게 아닌데요. 코인 투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놓고 봐서도요. 쉽게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실 위기에 강한 민족 아닙니까? 이 위기 역시 잘 헤쳐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되겠죠? 최근에 코인 하락 조금 나왔었죠. 근데 알고 봤더니 비트, 이더, 도지코인 90% 이상 롱이 청산됐다. 그러면 이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실 선물 옵션을요.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 선물이나 옵션은요. 결국 엄청난 단기 과열이나 단기 냉각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순기능도 실은 있습니다. 그리고요. 상식적으로도 그간 11월 5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올랐던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조정은 솔직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극히 정상이죠. 오른 것만 생각하고 떨어진 것을 생각 안 하면 코인에서는 글쎄요. 이게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에 일본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 같은데요. 연준에서는 금리를 낮출 것 같은데요. 이 미래를 맞춘다? 이게 가격을 맞춘다라고 하는 건요. 이게 누가 맞출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확률을 토대로 대비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요. 이것을 이렇게 될 것이다,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언제부터 오른다? 저는 이거는 거의 도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짤짤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소액으로 코인 투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상관은 없는데 내 가족과 지금 내 노후와 생계를 담보로 도박하시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두 가지 방향을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미리 생각을 해보는 자체가요. 그때 딱 그 상황에 닥쳤을 때 막 패닉이 나오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간 사실 코인 많이 올랐잖아요. 그럴 때 나는 조금씩 익절을 해야겠어. 그냥 이거 좀 심한데 그냥 습관적으로 예를 들면 5% 많으면 10% 이런 식으로 익절을 하는 게요. 본인한테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가 있고요. 이 돈을 가지고 바이 더 딥을 하는데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때 파세요, 저때부터 사면 됩니다가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이것은 경험적으로 체득을 하셔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오를 수 있겠죠. 헤지 펀드의 창립자, 암호화폐 시장 하락이 길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은 제가 왜 얘기 드리냐? 다 사실 의견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의 그 멘탈리티를 한번 좀 살펴보자는 차원도 있고요. 그 논거를 살펴서 타당한지 아닌지 한번 평가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번에 하락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 같다. 트레이더들은 저점에서 매수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전의 사이클에서는 참가자들이 주로 존버하고 저점 매수 전략을 했는데 현재는 어떻다? 타이밍 맞추기가 매우 어렵다. 좀 잘 나가는 트레이더들, 지금 여기는 이제 VC, 그 투자하는 회사 창업자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타이밍 맞추는 게 어떻다고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않다는요, 트레이더는 승률이 최소 75%에서 85%, 손익비라고 하거든요. 이익 대비, 손익 대비를 비교하셔서 이익 대비가 압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돼요. 손절 라인은 오는 순간 칼같이 쳐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고배율보다는 저배율 위주로 쓰시는 게 좋겠죠. 파산 경험이 없다, 파산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산전수전을 겪은 이런 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냥 트레이딩 안 하시는 게 돈 버는 비결입니다. 자, 홍콩 OSL. 제가 이거 조금 과장해서 미국에 블랙록이 있다면 중국에는 해시키 그룹이 있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요, 중국에 하나 또 있어요. 또 하나가 이제 홍콩에서 지금 이미 합법적인 코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해시키와 OSL 그룹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저는 메이저라고 보여지거든요. OSL에서요, 유럽 지역의 암호화폐 사업을 통째로 인수를 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죠. 243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을 했고요. 뭐라고 했냐? 아태 지역뿐만 아니고 시장 입지를 강화해서 유럽 시장까지 진출하겠다.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 미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이런 큰 글로벌 기업들, 전통 금융에서 내년 불장 온다 하더라. 그러니까 내년까지만 장사하고 장사 접으려고 수백억을 투자할까요? ETF를 출시했을까요? 거래소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최소 100년 이상이에요. 최소 100년, 200년 보고 장기적으로 이 판을 짰고요. 이 자산이라고 하는 코인이라는 것이 새롭게 제도권 내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쫄지 말고 투자하자는 얘기를 장기적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뭐 팟캐스트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도달하더라도 계속 매수할 것이다. 두 번째, 비트코인을 뉴욕 맨하튼의 부동산과 비교했다고 합니다. 1830년대, 1930년대 해당 지역의 부동산이 비싼 것으로 여겨졌죠. 우리로 치면 뭐 강남 땅이라고 보면 될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 할 것이고 비싸도 그때 당시 비쌌는데 지나고 보면 더 비싸지는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문제는 얼마나 오래 보유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다. 세 번째, 비트코인은 보유자에게 돈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모두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좀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때 뭐 1830년대, 1930년대 코인을 샀다라고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죠. 뭐 맨하탄을 샀다고 쳐도 1910년 후반대는 1차 세계대전, 1929년 미국의 대공황, 1940년대는 2차 대전, 1987년도에는 블랙 먼데이가 있었죠. 2001년도에는 9.11 테러,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2020년은 팬데믹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과거니까 이제 와닿지 않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한 2년 후에 뭐 언젠지 모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랑 이건 좀 다른 느낌 아닙니까? 우리랑 너무 가까운 거 아닙니까? 이때 시장, 뭐 주식이건 코인이건 패닉셀 나올 수도 있겠죠. 패닉셀을요, 이게 뭐, 그때는 맞아. 그 계엄령 같은 경우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911은 뭐 안 그랬습니까? 뭐 전쟁이 딱 처음 터지면요, 세상이 멸망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공포감은 그 주변국들에 굉장히 심할 거거든요. 패닉셀은 꼭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위기, 숱한 위기에 잘 대응을 하시고요. 1차적으로 생존을 하시다 보면 어쩌다가 운이 좋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데 기회 지금 잡히는 것이라 썼죠. 어쩌다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이낸스 트레이더는 이더리움을 팔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로 누군가 지금 뭐 2천억이 넘게 11거래일 연속 이더리움을 누군가는 사고 있고 특히 누가 많이 삽니까? 블랙록을 통해서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사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제가 뭐 저항선, 뭐 지지선 이런 거 있죠. 저항선에서 주로 이제 파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비트코인 10만 달러였다 보시면 되죠. 지지선에서는 다시 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요. 기관들도 있겠지만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곳이 바이낸스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더를 팔았고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 주로 뭐 ETF를 사겠죠. 이더를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좀 엇갈리는 거죠.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8거래일 연속 뭐
지난밤에 폭락이 왔었잖아요. 어제 기준 폭락이 왔었는데 지금 계속 돈이 6,900억 원 이상 들어왔습니다. 또 어디로 많이 들어왔다? 블랙락이 압도적이에요. 피델리티도 큰 회사인데 블랙락으로 비트코인 돈이 계속 꾸준히 들어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도 B2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블랙락 뭐 이런 데서 다 대주주죠. 뭐 피델리티, 뱅가드, 채굴 회사들, 대기업들, 빅테크가 저는 이번 사이클에 저는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의 뭐 99% 이상 확신합니다. 빅테크들이 커밍아웃 할 것이다. 근데 이런 그 기업들의 공통점이요. 가격이 상승하든지 하락하든지 그냥 비트코인 샀고요. 이제 이더리움도 누군가 지금 꾸준히 사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들은요. 뭐 월가액 뭐 전통 금융이 되겠죠. 한두 해 유행하고 사라질 자산에 절대 이렇게 공들여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라이엇 플랫폼 여기도 채굴 업체입니다. 비트코인을 지금 많이 들고 있다. 한 11,425개를 들고 있는데 뭐 조 단위가 넘어간다. 그리고 지난 5억 달러 모금 위에서 2030년 만기에 뭐 선순위 채권을 발행했다. 이건 그냥 대주주한테 돈을 빌렸다. 사실 채굴 업체에서는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주주 그 제가 말씀드렸죠. 뭐 뱅가드, 피델리티, 블랙락들한테 돈을 빌려서 지금 뭐 했다고요? 비트코인을 샀다는 겁니다. 이게 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채굴을 해서는 성이 안 차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포모입니다. 2030년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지 않는 한 이런 B2, 이런 포모는 저는 뭐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립토 퀀트의 뭐 기고자 맥디는 비트코인 급락 이후에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비트를 사고 있다. 그 증거가 뭐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원래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다. 그러면서 소액 투자자 비중이 높은 바이낸스에서 패닉셀이 나왔고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그 물량을 어떻게 했다? 받아내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바이낸스에서 개인들이 패닉셀을 하면 코인베이스에서 기관들이 패닉 바잉을 했다라고 추정이 되는 대목이죠. 보통 미국의 대형 기관들은 주로 현물 ETF 통해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삽니다.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요. 뭐 쉽기도 하고 세금도 있고 뭐 하여튼 편해요. 그렇게 사는 게 편합니다. 그게 아니면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1시간 동안 5,700억 원이 비트코인으로 입금이 됐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4,100개가 넘는 상당히 큰 물량이죠. 1시간 동안 거래소 입금이 되면 이거 다 파는 거 아니야? 다 파는 게 아닐 수 있다. 특히 어디로 들어가면? 코인베이스로 들어가면. 두 개 합치면 거의 94% 아닙니까? 이거 지금 누군가 사가지고 코인베이스 그 커스터디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관들은 하락시마다 바이 더 딥을 하네요. 이러면서 평단가를 낮추는 거겠죠. 우리도 이런 식으로 사자라는 얘기를 사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닥을 잡으면 좋지만 기관들도 그건 불가능하다. 일본의 상장 기업입니다. 뭐 레믹스 포인트, 뭐 어떤 회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을 최근에 19억 원 정도 추가 매수를 했다. 지난 5일과 6일이죠. 이게요. 지난 5일, 6일이면 아직 그렇게 크게 하락했을 때가 아닙니다. 그냥 비싼 가격에도 뭐 10만 달러 돌파했다. 이 언저리에서 비트코인 13개 넘게 그냥 추가한 거예요. 이거 외에도 지금 뭘 들고 있다?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도지코인, XRP 등을 보유 중이다. 저는 이제 곧 펼쳐질 미래 25년 특히요. 대기업들이 당연히 처음에는 뭘 삽니까? 당연히 비트코인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을 사겠죠. 내년에 특히 솔라나와 XRP만큼은 ETF가 저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순서가 뭐다? 도지코인, 카르다노, 아발란체 이런 순서대로 ETF가 승인되지 않을까. 근데 내 입장이 아니고요. 대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순서예요. 일단 시총이 높은 순서입니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시총 높은 거 뭐야? 비트. 그 다음 뭐야? 이더. 그 다음 뭐야? 솔라나.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는 거고요. ETF가 당연히 승인이 돼야 대기업들은 거기를 통해서 사는 게 너무너무 편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저 이 리믹스 포인트 어떤 회사인지 모르지만 전 세계 기업들이 이런 지금 그 바잉 패턴을 따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상상력이 필요하거든요. 투자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나, XRP, 뭐 카르다노, 아발란체, 현물 ETF가 하나씩 신청이 되고 블락락이 신청해야 되죠. 승인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불기둥이 아마 크게 솟겠죠. 이거는 제가 가져올까 말까 하다가 무브라고 뭐 레이어 2인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코인인지 전 잘 모르지만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업비썸에서 상장이 됐었는데 웃긴 게요. 해외 거래소에서 이게 지금 1471원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3,540원이 됐던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뭐 상장 빔이라고도 하죠. 업비썸에서 제가 이걸 봤더니 둘 다 동시에 원래 그 상장하기로 했던 그 시기를 뒤로 2번이나 늦춥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동시에 상장을 하는 거죠. 뭐 우연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펌핑을 시키려고 이 날짜를 맞추지 않았나라는 의혹이 조금 뭐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진실은 모르고요. 업비썸에서 워너마켓, 뭐 테더, 뭐 동시에 상장을 했는데 이럴 때 펌핑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게 해외보다 2배, 3배 높은 가격에 산다? 그냥 바보 중에 상바보입니다. 이 앞에서 막 반짝반짝 하니까 그냥 먹고 적당히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 시도를 아예 그냥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발란체의 설립자가 있습니다. 뭐 그 튀르키예입니까? 그 터키계 미국인입니다. 그 미국의 코넬 대학 교수인데요. 양자 컴퓨터가 암호화폐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번에 뭐 가격이 조금 떨어졌을 때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할 것이다라는 소식. 뭐 양자 컴퓨터 사실 5년 전부터 얘기는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락의 이유로 지적이 됐다라는 거죠. 가격이 하락하는 건요. 그냥 하락할 때가 돼서 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시실 수 있지만 전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를 때는 오를 만한 이유가, 떨어질 때는 떨어질 만한 이유가 수십 개씩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것은 그냥 무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루머즈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더리움 이제는 3.0이라고 하는 것을 구현시키겠다. 특히 영지식 증명, 뭐 제로 널리지라고 해서 ZK 널리지라고 하거든요. 그 방식입니다. 컴퓨팅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제가 24년 올해 4월달, 6월달 이더리움 퍼드가 계속 나왔을 때 이더리움 ETF가 올해 내에 승인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하반기 거의 뭐 연말이죠. 이더리움의 호재가 앞으로도 더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뭐 2.0 이제는 3.0이라는 그냥 말이 이렇게 새롭게 나왔고요. 업그레이드가 된다. 뭐 레이어 2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죠. 현물 ETF에 이제 스테이킹, 이자 주는 것이 나중에 이거 추가될 거거든요. 결정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이전 최고점 아직 조금 남았어요. 아직 먼 겁니다. 신고가를 반드시 돌파를 해줘야 우리가 생각하는 큰 상승 바나나 존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될 게 블락럭이 현물 ETF를 출시했다. 비들 펀드라고 하는 RWA 펀드를 어디 위에 론칭했습니까? 이더리움 위에 론칭했죠. 이더리움이 그래서 저는 쉿코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2018년도 때 10만 원일 때도 똥이다, 망한다, 이더리움 쓰레기다. 망했습니까? 안 망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더리움의 전 고점을 돌파를 했다. 그때는 안타깝게도 매수 기회는 거의 물 건너 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분석에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10만 달러라고 하는 게 좀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게 좀 낯이 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금 흐름이 좀 급증하지 않으면 오랜 시간 10만 달러 이하 수준에서 횡보할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10만 달러 이상을 계속 유지를 못했다. 단기적으로 뭐 매수 매도하지 말고 중립적으로 투자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제가 이제 부동산을 좀 알아봤을 때 재건축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좀 재건축이 어려울 것 같아. 근데 그 이유를 재밌게 누가 설명하는 걸 봤는데요. 소위 말하는 그 건축 원가가 있잖아요. 원가가 이전 이제 코땡땡 이전과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대요. 그 가격이 건설업자에게도 낯설고요. 이 지금 이제 재건축하는 아파트 주민들도 그건 너무 비싼 단가인 겁니다. 이 지금 평당 2배의 단가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재건축이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거든요. 전 비슷하다고 봅니다. 현재 비트코인 10만 달러가 좀 낯선 거예요. 이 10만 달러가 좀 약간 와닿지 않는 거죠. 근데 저는 언젠가 익숙해질 날이 당연히 온다라고 봅니다. 코인의 장점이자 단점이 뭡니까? 전환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엄청난 변동성이 장점이자 단점이죠. 10만 달러가 비트코인이 우리가 익숙해진다? 1000비트가 튀어나갈 거고요. 후 알트가 따라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저는 알고 싶은데 제가 뭐 알지는 못합니다. 러시아의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비축 제한을 했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면서 조금 자극적인 발언을 합니다. 국제 무역을 할 때 무엇이다? 유일한 도구가 뭐다? 비트코인이다. 그러니까 잔뜩 비트코인을 쟁여놓자 지금 이런 얘기예요. 기존의 외환 보유 방식은 뭐 미국에서 제재하면 스위프트 뭐 날아가는 거죠. 무역 못하는 거죠. 달러 못 쓰니까. 인플레이션, 변동성에 취약하고 러시아 재정 안정성을 위협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 그리고 준비금 대체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브릭스가 아니고 브릭스 플러스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러시아 혼자만 비트코인을 외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간 초강대국이었잖아요. 미국의 달러 패권에 지금은 뭐 그 5개 국가 브릭스만이 아니고요. 뭐 터키도 있고 뭐 이집트도 있고 뭐 인도네시아도 있고 온 전 세계 개발도상국이 지금 이 패권 달러 그 서러움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하게 모두 공감하고 이제 똘똘 뭉치는 지금 격이거든요. 브릭스의 또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죠. 자오장펑 전 뭐 바이낸스 이제 창업자죠.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 중국에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도입할 것이다라고 이건 예측입니다. 그의 의견에 불과하겠지만 옆에서 이제 트럼프 행보를 다 중국이 봤을 것이다. 이거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암호화폐 관련 정책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이건 공산당의 장단점이 되겠죠. 홍콩을 통해서 문호를 개방해서 국부 유출을 실은 막았습니다. 근데 달러를 계속 가지고 이제 트럼프 쪽에서 뭐 관세 도입하고 여러 가지 제재를 하면 이 비트로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브릭스는 지금 뭐 그 중동, 뭐 소위 오일머니 있는 곳들, 여기 동남아시아들, 뭐 아프리카들, 이 개발도상국 인구 막 젊고 많은 그런 지역에서 지금 줄지어서 여기 가입을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죠. 브릭스 플러스에서 이제 앞으로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뭐 별도의 화폐를 만들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 쓸 수도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달러 대신에 비트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 CBDC가 그 공백을 메꿀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인이 중장기적으로 많이 쓰이겠죠. 10x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모멘텀이 좀 약화됐네. 근데 이것은 단기 횡보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은 뭐 그 사람들의 의견이죠. 다시 강세장이 올 거야. 근데 그 모멘텀을 얻기 전에 짧은 횡보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봅니다. 트레이더들은 약한 세그먼트는 피하고 핵심적이고 확신이 강한 포지션에 집중을 해야 한다. 동의하죠. 사실 뭐 미래를 저도 맞췄으면 뭐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좀 어렵죠.
유동성이 뭐 어쨌든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미국에서 특히 감소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보여지고요. 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금 일시적인 달러의 강세도 사실은 코인과 주식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18일에 미국 시간입니다. 18일에 미 연준에서 금리 0.25% 인하가요. 뭐 거의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보여지지만 반면 일본에서는 12월 19일입니다. 뭐 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 뭐 이번에 안 올리고 뭐 1월에 올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어쨌든 불안정한 요인이 있는 반면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확정이 지금 된 모양새입니다. 뭐 CPI가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 한요. 그리고 1월 20일자로 트럼프가 어쨌든 취임을 하잖아요. 이 자체가 뭐 굉장한 호재고요. 뭐 셀더 뉴스 이벤트 될 수 있습니다. 뭐 일시적으로요. 어쨌든 25년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빅테크 중에서 제가 볼 때 비트코인 노리고 있는 곳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씩 처음에 뭐 엘살바도르가 힘들었지. 처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힘들었지. 그 다음 이더리움 바로 나왔잖아요. 그런 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알트코인 현물 ETF 블랙락이 아직 신청 안 했잖아요. 솔라나 XRP 거기서 아직 신청도 안 한 겁니다. 신청하자마자 불기둥 서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지금 객관적으로 비트코인은 전고점 넘었죠. 근데 이더리움 넘었습니까? 뭐 도지코인도 아직 찾아보시면 아직 안 넘었어요. 대부분의 주요 알트코인들이 전 고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약간 조정을 가들 때 좀 공포를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제가 받는 인상은 대상승 전에 정말 부릉부릉하고 있는 그런 뭐 힘을 모으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이 조정이 길어지면 상승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대선 전까지 조정을 거의 7개월 스트레이트로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승이 그만큼 높이 뛰기 도움닫기를 그렇게 오래 한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당연한 거라 보시면 되고요. 조정에 뭐 몇 주가 걸릴 수 있죠. 뭐 이전처럼 뭐 몇 달이 걸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조정에 몇 주가 걸릴지언정 내년에 대폭등은요. 이거 필연적이에요.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전량 매도는 조금 좀 하여튼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눈썹을 휘날릴 만한 뭐 알트 시즌, 바나나존 맛을 조금 본 거는 맞는데 글쎄요. 아직 저는 훨씬 더 남아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제 뭐 한국에 한해서는 2년간 코인에 대한 그 양도세가 어쨌든 유예가 됐잖아요. 인생 마지막 수익률이 저는 내년에 나올 수 있다. 쫄지 말고 계속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